어딘가를 찾아가거나 주변 지형을 살필 때 편리하게 쓰이는 지도. 오늘날은 기술 발달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위성사진을 보기도 하지만 이런 신기술의 근원은 손으로 그린 지도였다. 우리 인류는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지형과 지리뿐만 아니라 시대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옛 지도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조선시대 백두산 근처의 간도 지역은 우리 땅이었을까요? 중국 땅이었을까요?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청나라와 일제가 간도 협약을 맺기 이전인 1910년까지는 세계인들은 간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국에서 제작된 100여 점의 고지도에서 한결같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영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역사 자료가 되는 고지도, 임실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임실 고지도전을 통해 옛 지도의 가치와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임실 읍내에 자리한 임실문화원. 이곳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전시회. 조선시대 때 그린 세계지도부터 한반도를 담아낸 다양한 종류의 지도들까지 우리 강토를 담아낸 옛 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 그냥 기록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읽어서 끝나는데 이것은 직접 그 지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명이 또 거기에 대한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 건물이나 또 어떤 그 보물이 이런 것이 다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쯤 됐을 것이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제 과거를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이죠. 고지도전이라는 그 어떤 그 자체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역사와 문화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고지도는 글로 쓴 문서 기록과 다른 역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히 지역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또한 엿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지도가 바로 세계 지도이다. 이 지도는 좀 특별한 지도 같아요. 해종지도에 수록된 천화도라는 지도입니다. 천화도요? 예, 세계 지도이죠. 세계 지도. 예,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중국하고 조선, 일본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다 상상 속의 나라들입니다. 상상 속의 나라예요? 예, 여인국도 있고요, 군자국도 있고. 예. 그때 조선시대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근대 세계지도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민간에서는 이런 천화도 같은 세계지도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의 나라인 일목국, 머리가 세 개인 삼수국과 죽지 않는 불사국. 지금 보면 다소 유치한 상상 속의 나라들로 가득 찬 천하도. 현실 속에 존재했던 국가는 오직 조선과 중국, 일본뿐이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인식하던 시대, 지구를 동그란 형태로 그린 천하도는 오직 조선에서만 발견된 독특한 지도다. 천화도가 전 세계적인 학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동그란 형태의 세계 지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된 중국의 도교 경전인 산해경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요새 연구에 따르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보수화가 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계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중국과 그 이웃 나라들만이 자기네들 실제하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관념의 지도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도는 조선 후기 일반 대중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던 지도책인 여지도에 수록된 지도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천하도에 표시된 것처럼 여인국과 일목국 같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일까? 중국이 이렇게 작았단 말인가? 세계의 가운데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던 세계가 이렇게 컸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회의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 이제 우리를 좀 내려놓고 세계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뭐 이제 다양한 지식을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돼요. 조선에도 그랬는데 저런 오랑캐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세계가 있을 리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옛날 성현들이 한 말이 다 틀리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기네들 나라를 더 크게 그리는 지도가 그려져요. 여지도에 천하도와 함께 수록된 또 다른 세계 지도는 그 분위기가 천하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 지도는 예. 여지도에 수록된 천하도 지도입니다. 아, 천하도 지도요? 예, 보시면 지금 세계 지도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야평선, 그러니까. 적도 이렇게 여기 또 이 태평양은 그대로 지금까지 불려오는데 대동양, 소동양 이런 걸 좀 특이한 예. 아메리카 대륙도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보면 이제 호주 쪽만 지금 좀 아직 안 나타나 있는데 네. 나머지 지형들은 지금 세계 지도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를 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그쪽은 흥미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지금 거의 다 지금은 세계 지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쪽이 참 뭐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메리카 대륙을 이 대국 이렇게 또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네. 이런 세계의 어떤 모습들이 조선에 지금 전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르는 적도가 그려져 있고, 태평양과 대서양은 물론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얼핏 봐서는 오늘날의 지도와 거의 비슷할 만큼 정확하게 그려진 세계 지도. 1700년대 후반 조선에서 이처럼 상세한 세계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네. 세계 지도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네. 마테오 리치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예. 마테오 리치 이후에 그 알레니가 쓴 직방얘기에 만국전도라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 그 만국전도를 토대로 조선에서 다시 그린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에 처음으로 가톨릭을 전한 로마 교황청 선교사 마테오 리치. 그는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 고니와 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그려 당시 명나라 황제 만역제에게 바친다. 그 선교사들을 보낼 때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모아서 배를 태워서 그 뭐 해안가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북경을 어떻게든 가가지고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개 오랑캐가 왕을 만날 수가 없죠. 아무 뭐 끈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지방에서 환심을 사고 초청장을 뭐 받고 해서 결국은 성공한 가장 최초의 사람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그 고려만국전도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잘 쓴 게 중국을 세계 한가운데에 놨어요. 어차피 세계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을 가운데 놔도 그만이고 안 놔도 그만인데 왕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놨고요. 마테오 리치가 그린 지도는 명나라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시 명나라 사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고려 만국전도는 그 이듬해 조선에도 전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 책으로 알려진 이수광의 지복유설엔 당시의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다. 만력 개묘년, 내가 부제학을 맡고 있을 때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이광정과 권희가 6폭짜리 구라파국 지도를 가져왔다. 그 지도는 매우 정교했는데 서역은 매우 상세하고 중국의 각 지방과 우리 조선의 팔도, 일본의 60주 등이 잘 그려져 있었다. 명나라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중국이 중심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이미 진상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은 매년 조공이나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책들이 바로바로 그 해 지식인들에게 퍼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세계 지도가 이미 임진왜란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세계의 형태를 실제로. 중국과 사대 관계에 있던 조선. 선진 문물 또한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던 사신들을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해졌다. 지도도 마찬가지였는데 천하도 지도 역시 명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알레니가 그린 만국 지도를 필사해 채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하도 지도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유명한 지도에서 그걸 또 지도 부분만 또 편집해가지고 만든 건데, 저 지도에서 주목할 거는 남쪽에 남극이 그려져 있지만 저건 실제로 남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쪽에 뭔가 텅 빈 바다가 있는데 뭔가 대륙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끝까지 남극을 못 찾거든요. 남극은 1800년대 가까이 돼서 찾아내고 저 당시에는 남극하고 호주를 못 찾았어요 아직. 그래서 그 두 개는 아직 상상의 대륙이 그려져 있습니다. 1700년대에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록한 세계 지도를 공유했던 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의 나라들로 채워진 천하도와 비교적 실제와 가깝게 제작된 천하도 지도가 같은 시대에 유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고의 지식인들은 세계가 이미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아메리카가 북쪽 남쪽에 있는 걸 알았는데, 또 어떤 지식인들은 그러면서도 자기 밖으로는 성리학적인 이념 때문에 여전히 그런 세계가 아닌 중화주의를 주장하는 또 그런 이중적인,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그런 전혀 다른 세계지도 두 개가 동시에 또 막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은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이, 그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도네요? 예, 이 지도는 여지도에 수록된 예. 한반도 전체 지도입니다. 예. 아국총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도라는 뜻입니다. 아국에서 우리나라? 예. 보시면 지금 한반도 지금 우리 지도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거의 똑같은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이 3,250리, 동서로는 1,230리. 지도 여백에다가 이 간단하게 이 지도에 대한 주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요? 예, 이 지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오른쪽 여백엔 한반도 동서남북의 거리와 함께 동서남북 각 끝 지점에서 한양까지의 거리, 각 도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개수가 기록돼 있다. 18세기 후반 국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 수록된 조선 팔도 지도인 아국총도.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와 형태가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산맥과 강줄기의 표현 또한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다. 산세라든가 물줄기들을 좀 천연 색깔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산 흐름과 이런 강줄기, 이것이 뭐
거의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동해나 남해, 서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나 서해나 남해는 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오밀조밀하게 섬들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천연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매우 이 색감이 좀 좋고 예. 연하다고 이렇게. 아곡충도와 함께 전시된 또 다른 조선지도인 동국여지 지도. 산맥의 섬세한 묘사와 연한 바다를 표현한 푸른 채색이 돋보이는데 특히 용로는 물론 남해안과 서해안의 수많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로를 표현한 점이 두드러진다. 좌우 여백엔 지도에 사용된 행정구역 기호와 범례를 기록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동국여지 지도를 그린 사람은 사실적인 묘사로 자화상을 그린 문인화가 공제 윤두서다. 과거에 합격하고 시서화에 능했던 선비 윤두서가 지도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에 우리 학자들이 보면 논어맹자만 읽고 시만 썼을 것 같은데 그 학자들이 대부분 한 번씩 지도를 다 그려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개인용 지도가 있었습니다. 윤두서 같은 사람이 특별한, 물론 이 사람은 좀 이제 약간 좀 화가라거나 조금 더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들을 한 번씩은 그려봤거나 다들 한 번씩은 전국 지도를 한 번씩은 그려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영의정까지 올라 선조를 보필했던 서해 유성룡이 남긴 유물 중에도 그가 항상 휴대하며 보던 지도가 전해지는데 조선시대 양반 지배계층들에게 지도는 사서삼경과 같은 글로 된 지식 못지않게 중요하게 익혀야 했던 필수 교양이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등도 당대에 지도를 그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전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관직에 나가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군현 단위가 33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330개를 다 그래도 위치는 하고 여기에 수장이 6급 공무원인지 5급 공무원인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관료가 되기 위해서. 윤두서가 그린 동국여지 지도에는 일본의 대마도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그려져 있다. 아곡충도에도 마찬가지로 대마도가 그려져 있는데 당시엔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던 것일까? 하지만 지도를 자세히 보면 대마도는 제주도와는 달리 별다른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체 지도에 대마도를 그린 데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당시 조선은 국토를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백두산을 머리로, 백두대간을 척추로, 제주도를 다리로 인식한 것인데 다리를 한쪽만 둘 수 없으니 대마도까지 그려넣어 국토의 다리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토의 한 다리로 대마도를 그려놓은 아곡충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또 하나 있는데 팔도 지명을 각기 다른 색으로 표기한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 오방색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오방색을 사용해서 가만히 보시면 이 중앙에는 황색을 좀 썼고요. 아, 지명 표시하는 예. 노란색을 중앙에 그리고 저기 남쪽에 해당되는 그 전라도 지역 지명들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도별 군현 명칭에 색을 입힌 건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방향에 맞게 오방색을 조화시킨 것이다.
우리들이 많이 보는 오방색이라는 거고요. 그 오방색이 음양 오행에서 나왔는데 목화토금수 그거 자체가 색깔을 상징하기도 하고 방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도별로 색깔을 달리 칠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남쪽은 불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사방을 이렇게 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운데는 이제 황토색, 토 뭐 이렇게 놓는 것인데 음양 오행에 따라서 이제 보통 배열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까만 색을 쓰면은 지명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검은색은 피한 것 같아요. 선조들은 지도 하나를 제작할 때도 나라의 기운과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담으려 노력했다. 저 지도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아름답고 조선시대의 마지막을 빛내준 지도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가 가장 탁월한 화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라도의 지도는 하나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지도상에 굉장히 크게 표현된 산이 있고